스님아, 내 몫은 저 거울 한 짝 그뿐이다. 호롱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지요.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조선 영조시대 충청도 복명리 며느리 수님의 30의 시집살이, 그 중에 열해는 자리에 누우신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낸 세월이었지요. 그 세월의 끝에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논 스무맞이기와 기와집은 큰아들 명석에게, 읍내 잡화점은 둘째 아들 명환에게, 안방의 폐물함은 첩으로 들어온 옥분에게, 그리고 30해를 바친 큰며느리 수님에게는 낡고 깨진 거울 한 짝,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지요. 세상에 10년을 똥오줌 받은 며느리에게 거울 한 짝이라니, 박씨 부인이 노망이 드신 게야. 수님은 그 깨진 거울을 품에 안고 행랑채로 쫓겨났습니다. 30해 큰 며느리가 하룻밤 사이에 행랑채 신세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행랑채 차디찬 바닥에서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그 거울의 뒷면을 열었을 때 거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님의 평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해 시집살이의 진짜 의미가 그제야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 수님의 한과 깨진 거울 한 짝에 담긴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청주목 공명리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작고 한적한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한가운데 김씨성을 가진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렴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김진사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청렴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과도 비슷한 법입니다. 기와집은 있었으나 살림은 늘 빠듯했고 논밭은 많지 않았으며 종이라고는 늙은 막수의 영감 하나뿐이었지요. 이 집의 큰 며느리로 들어온 이가 바로 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의 친정은 같은 청주목 안의 율량동에 있었습니다. 향리 집안이었지요.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글공부를 한 어른들이 있는 반듯한 집안이었습니다. 수님이 시집 오던 날 그녀의 나이가 17이었지요. 가마 안에서 수님은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친정마당을 떠나기 직전 친정어머니가 가마의 휘장을 잠시 들추고는 수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지요. 수님아, 시집살이는 인내다. 네, 어머니. 입을 다물고 손을 부지런히 놀려라. 그러면 시댁 어른들이 너를 알아주실 게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수님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러두마. 양반댁 며느리는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는 법이다. 친정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거라. 수님은 그 말씀에 가슴이 시려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가마 안의 수님은 자그마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흐느꼈지요. 훗날 그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자기 인생을 올가맬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가마에서 내리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마루 끝에 서 계셨습니다.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으시고 곱게 풀먹인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으신 단아한 분이었지요. 첫인상부터 차가워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 한 점 없으셨고 눈빛은 서늘했지요.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수님의 손을 잡고 마루 안으로 이끄셨지요. 수님이 큰절을 올리자 박 씨 부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우리 집이 가진 게 없다. 네, 어머니. 하지만 사람 도리는 가르치는 집이다. 너도 그 도리를 지키며 살 거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수님은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겼지요. 훗날 그 도리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뒤집힐지는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방에서 처음 만난 남편 명석이는 수님보다 2살 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지요.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영석이는 첫날 밤 수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지요. 임자, 고단하시지요. 일찍 주무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수님은 새색 씨의 부끄러움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 밤 명석이가 잠든 사이에 수님은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시집 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진사 어른은 평소에도 몸이 약하셨지요. 어느 겨울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더니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수님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요. 손님 접대, 음식 준비, 빨래, 청소 모든 것이 큰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은 슬픔에 잠겨 거의 말씀이 없으셨고 명석이는 상주 노릇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상이 끝나고 며칠 후 명석이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시려고요? 수님이 물었지요. 한양에 가오, 과거를 보러. 과거요? 아버님 상 중에? 내가 출세를 해야 이 집안이 살아나오. 어머님도 허락하셨소. 수님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양에 갔어. 과거 급제만 하면 이 집안이 되살아날 것이라 믿었지요. 그것이 시아버지의 한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영석이는 그날 새벽 작은 보찜 하나를 메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수님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가 명석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여보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영석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수님은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지요. 저 사람은 내가 그리울까? 수님은 그 의문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시댁 살림은 모두 수님의 어깨에 얹혔지요. 시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자리에 누우셨고 시동생들은 아직 어렸으며 늙은 막수의 영감은 손이 모자랐습니다. 수님은 새벽 4시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직 달도 울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면 차디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요. 수님은 손을 호호 불며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싯돌을 쳐서 불을 살리고 마른 솔가지를 한 줌 넣어 불씨를 키웠지요.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그 새벽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수님은 그 불 앞에 앉아 가끔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곤 했지요. 저 멀리 친정집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친정으로 가지 않았지요.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양반댁 며느리는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는 법이다. 수님은 입술을 깨물고 일어섰지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불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 수님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쳤지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잡곡밥, 콩을 한 줌 넣고 보리를 섞었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에는 마당으로 나가 시동생들의 옷을 빨았지요. 한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빨아야 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수님은 멈추지 않았지요. 빨래를 마치면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미음을 곱게 끓이고 정성껏 나물을 무치고 작은 종지에 간장을 따라 올렸지요. 상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수고했다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수님은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또 밭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콩밭에 김을 메고 호박덩굴을 손보고 가을이며 추수까지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 단풍이 지고 겨울 눈이 쌓이고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의 손등에는 어느새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였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았지요. 하지만 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요. 그렇게 10년이 흐른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떠난 남편 명석이가 돌아온다는 기별이 왔지요. 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남편이었지요. 수님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명석이가 좋아하던 콩나물국, 도라지나물, 그리고 직접 담근 동치미. 옷도 가장 좋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지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수님은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그런데 명석이 혼자가 아니었지요. 명석이 뒤에는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지요. 저 여인은 누구지? 명석이는 수님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명석이는 수님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수님은 가까스로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무사히 다녀오셨네요. 그런데 저 분은? 명석이는 뒤를 돌아보며 그 여인을 가리켰지요. 옥분이요. 한양에서 만난 사람이요.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 것이요.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라 불린 여인은 곱게 미소를 지으며 수님에게 가벼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처음 뵙겠어요. 옥분이라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마님. 수님은 그 한마디에 휘청였습니다. 첩이었지요. 남편이 첩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을 마루로 안내했지요. 저녁 밥상을 차리는 수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엌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수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10년이었어. 10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돌아온 것이 첩이었어. 하지만 수님은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또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입을 다물고 손을 부지런히 놀려라. 수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더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그날 밤 수님은 명석이와 옥분이를 안방에 들이고 자신은 건넌방에 자리를 폈습니다. 차마 안방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지요. 옥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안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수님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빌리지 소리 없이 흐느꼈지요. 그 밤이 어찌나 길던지요.
밤이 깊었을 무렵 누군가 수님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셨지요. 수님이 깜짝 놀라 일어나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수님아, 가만히 누워 있거라. 시어머니는 수님의 머리맡에 앉으셨지요. 그리고는 수님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수님아, 미안하다. 이 집안이 너에게 이런 짓을 하는구나. 수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지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미안하세요? 내 자식이 한 짓이다. 어미가 잘못 키운 죄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미안함이 아닌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수님아, 한 가지 약속해다오. 사오. 네, 어머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미 곁을 떠나지 말거라. 수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수님의 곁에 한참을 앉아 계셨지요. 수님이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지요. 훗날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뒤집을 줄은 수님도 옥분이도 명석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튿날부터 한 집안에 두 여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안방을 차지했고 수님은 건넌방으로 밀려났지요. 옥분이는 수님과 달랐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손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여인이었지요. 한양 기방 출신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명석이가 한양에서 노름과 술에 빠져 지내다 옥분이를 만나 데려왔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김진사대 큰아들이 기생을 첩으로 들였다네. 어쩐지 한양에서 10년이나 돌아오지 않더라니. 그래서 과거는 어찌 됐다나? 낙방이지 뭐. 글 공부는 하나도 안 했다지. 그저 노름과 계집질로 10년을 보냈다 하더라고. 아이고, 그 김진사 어른이 살아 계셨으면 통탄하실 일이지. 수님은 그런 소문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지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에게 살갑게 굴었지요. 비단옷을 사드리고 보약을 다려드리고 어머님, 어머님 하며 입에 발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비단 어떠세요? 한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어요. 어머님, 이 보약 좀 드셔보세요.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정성껏 다렸답니다. 박씨 부인은 그저 가만히 받으셨지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님이 보기에는 시어머니께서 그 비단옷을 받으실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옥분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석이는 그런 옥분이를 보며 흐뭇해했지요. 옥분이가 우리 어머님께 효성이 지극하지 않소. 수님이 그동안 수고했지만 이제 옥분이가 잘 모실 것이오 수님이. 영석이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그렇게 차갑게 부른 순간이었지요. 10년 전 첫날 밤 임자라 부르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수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지금 저를 그저 수님이라 하셨어요? 영석이는 무심하게 대답했지요. 미안하오. 옥분이 앞이라 그만. 그리고 옥분이도 있는데. 임자 하면 옥분이가 섭섭해하지 않겠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석이는 그날 이후 수님을 점점 더 자주 수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옥분이 앞에서만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님은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지요.
저 수님이 참 불쌍하지. 10년을 기다렸는데 첩한테 자리 내주고 부엌대기 신세가 됐어. 그래도 박씨 부인이 수님을 더 아끼지 않겠나? 사람 보는 눈이 있는 분인데. 글쎄 요즘 보면 옥분이한테만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던데. 에이, 설마. 수님이가 10년을 모셨는데. 하지만 박씨 부인은 점점 옥분이 쪽으로 기울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요. 옥분이가 사온 비단옷을 입으시고, 옥분이가 달인 보약을 드시고, 옥분이의 손을 잡으시며 가끔 미소도 지으셨습니다. 수님에게는 점점 말씀이 줄어드셨지요. 가끔 수님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셨습니다. 수님은 시어머니의 마음마저 잃은 것 같아 밤마다 베개를 적셨지요. 어머님까지 저를 외면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수님은 몰랐습니다. 박씨 부인이 수님에게 일부러 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수님을 살리기 위한 시어머니의 깊은 계산이었다는 것을. 옥분이는 어느 날 안방에서 명석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지요. 여보, 저 수님이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거예요? 옥분아, 조금만 더 참아라. 어머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어쩔 수 없다.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요. 옥분이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명석이도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명석이는 곧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어머님만 돌아가시면 이 집은 우리 거다. 수님이는 친정으로 보내면 그만이고. 두 사람의 그 대화를 마침 약 그릇을 들고 안방 앞을 지나던 수님이 들어버렸지요. 수님의 손에서 약 그릇이 와장창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방 안에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지요. 수님은 그 자리에서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친자식이 어머님을 그렇게. 수님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지신 것은 바로 그 다음 해 겨울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사람 키만큼 길게 자라났고 마당의 우물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였지요. 복명리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추위는 내 평생 처음일세. 올해 칠성님이 노하셨나 보네. 수님은 그 겨울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려 안방으로 들어가던 그날 새벽이었지요. 수님이 문을 열자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 시어머니의 신음소리였지요. 수님은 깜짝 놀라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비춰보았지요. 박씨 부인의 입이 한쪽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감기지 않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오른팔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지요. 어머님, 어머님. 수님이 흔들어도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수님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어머님, 안 돼. 수님은 안방을 뛰어나와 옥분이와 명석이가 잠든 방의 문을 두드렸지요. 여보, 여보,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큰일 나셨어요. 옥분이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짜증을 냈습니다. 새벽부터 뭐예요, 마님. 옥분이 큰일 났네. 어머님이 깨어나지 않으셔. 명석이가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 안방으로 건너왔지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명석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음은 슬픔이 아니었지요. 뭐랄까 당황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순간 명석이의 표정을 똑똑히 보았지요. 그리고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친자식이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어찌 저런 표정을. 여보, 빨리 의원을 부르세요. 영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막수의 영감을 깨워 의원에게 보냈지요. 뒤따라 들어온 옥분이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코를 막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 침을 흘리시네. 아유, 더러워. 수님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시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렸지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고 또 닦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손등을 어루만져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 수님이가 여기 있어요. 의원이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의원은 시어머니를 한참 진맥하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중풍이 올시다. 그것도 꽤 심한 중풍이요. 치료할 수 있겠소? 명석이가 물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평생 자리에 누우셔야 할 것 같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으니 말도 어눌해지고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하실 것이오. 그럼 얼마나 사실 수 있겠소? 영석이의 그 질문에 수님의 머리가 쭈뼛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친자식이 묻는 첫 질문이 얼마나 사실 수 있느냐라니요. 의원도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명석이를 보았지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오. 정성껏 모시면 10년도 가실 수 있고 함부로 모시면 1년도 못 가실 수 있소. 옥분이가 명석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영석이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지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약 처방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수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마비된 오른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멀쩡한 왼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왼손이 수님의 손을 가볍게 마주 쥐는 것이 느껴졌지요. 수님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말은 못하셔도 의식은 또렷하신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약속했지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며느리가 어머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은 제 친정어머니십니다. 시어머니의 왼손이 수님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수님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처음 며칠은 옥분이도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이 며느리가 잘 모실게요. 미음을 떠다 드리는 신용, 손을 주물러 드리는 신용, 이불을 갈아 드리는 신용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문병을 오면 옥분이는 더 극성스럽게 굴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이 되시니 이 며느리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밤잠도 못 자고 어머님 곁을 지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옥분이를 보며 칭찬했지요. 역시 한양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구나. 수님이도 그렇지만 옥분이도 참 잘하네. 수님은 그런 칭찬을 들으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옥분이가 신용만 한다는 것을 수님은 알았지요. 하지만 시댁의 흠을 밖에 알리는 것은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옥분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리에 누우신 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던 날이었지요. 옥분이가 안방문을 열었다가 코를 막으며 뛰쳐나왔습니다. 어이구, 이 냄새, 마님, 빨리 어머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수님이 부엌에서 달려왔지요. 옥분이 같이 좀 도와주게. 어머님 몸을 닦아드려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어서. 옥분이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마님, 저는 이런 거 못해요. 비위가 약해서 토할 것 같아요. 옥분이 시어머님께 그게 무슨 말인가? 마님이 잘하시잖아요. 마님은 이런 거 잘하시니까 마님이 하세요.
옥분이는 그 말만 던지고는 휙 나가버렸지요. 영석이는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님은 결국 혼자서 시어머니의 몸을 닦여드렸지요.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이불을 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어눌한 입으로 흐느끼시며 견디셨지요. 수님아,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제 친정어머니 같습니다. 친정어머니께 하듯 모시는 것뿐입니다. 수님은 진심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수님이 시집 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지요. 시어머니는 수님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10년이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요강을 비우고 어머님 미음을 끓이고 입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빨고 마당에 빨래를 널고 또 밭일을 나가고 다시 돌아와 점심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점심을 떠먹여 드리고 또 빨래를 하고 저녁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잠들기 전에 어머님 곁에 앉아 손을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수님은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폈습니다. 밤중에 어머님이 계시면 바로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옥분이는 안방을 차지하고 명석이와 함께 깊은 잠을 잤지요. 수님은 그 10년 동안 단 하루도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님의 얼굴에는 점점 검은 그늘이 짙어졌지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났고 손은 거칠어져 갈라졌습니다. 가끔 빨래터에 나가면 동네 아낙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수님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수님이 자네 얼굴이 또 안 됐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자네. 친자식들은 뭐 하고 있나? 며느리 혼자서 다 하라고? 수님은 그저 빙긋 웃었습니다. 제 시어머님이세요. 제가 해야지요. 아낙들은 그런 수님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요.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또 있을꼬. 박씨 부인 복도 많지. 저런 며느리를 두셨으니. 하지만 그 말이 수님의 귀에 들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복 많은 분이 어찌하여 친자식에게는 외면당하고 며느리에게만 의지하셔야 하는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옥분이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밥상에서 반찬이 하나씩 줄어들었지요. 콩나물이 사라지고 두부조림이 사라지고 김치가 사라졌습니다. 수님이 의아해서 물었지요. 옥분이, 어머님 반찬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옥분이는 톡 쏘아붙였습니다. 마님, 어머님이 누워만 계셔서 많이 드시면 안 된대요. 의원이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지요. 수님은 마을 의원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의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요? 중풍 환자일수록 잘 드셔야 하오. 안 그러면 기력이 떨어져서 영영 못 일어나오. 미음만 드시면 안 되고 고기 국물도 드시고 나물도 드셔야 하오. 그럼 적게 드시면 어찌 돼오. 기력이 떨어져 돌아가시는 일도 잦소. 굶주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오, 중풍에는. 수님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옥분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옥분이, 의원이 그러던데 어머님께서 잘 드셔야 한다고. 왜 거짓말을 했나? 옥분이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마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 살림을 아껴서 절약하는 거예요. 마님이 자꾸 어머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하니까 살림이 거덜나잖아요. 살림이 거덜난다고 어머님 한 분 드시는데. 마님, 어머님께 들어가는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저희가 살림이 빠듯해요. 영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님이 옥분이 말이 맞소. 살림을 좀 줄여야 하오. 수님의 가슴이 무너졌지요.
여보, 어머님 진지를 줄이라니요. 그게 자식이 할 말이세요? 영석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요. 어머님 약값과 살림을 다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소. 수님은 그날 밤 시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그때 시어머니의 멀쩡한 왼손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수님아, 울지 마라. 어머님,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어머님, 걱정 말거라. 이 어미가 다 보고 있다. 수님은 그 말씀의 진짜 뜻을 몰랐지요. 그저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로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로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님은 부엌 한쪽에서 따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옥분이 몰래 자신의 식량을 아껴서 시어머니께 따로 떠먹여 드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밥을 반으로 줄였지요. 그리고 그 반의 밥을 가지고 죽을 쑤었습니다. 거기에 따로 사둔 콩과 깨를 넣어서 영양가 있는 죽으로 만들었지요. 새벽에 부엌 한 구석에서 죽을 끓이는 수님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님은 그 죽을 시어머니께 한 숟갈씩 떠먹여 드렸지요. 시어머니는 죽을 받아 드시며 어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너는 안 먹느냐? 저는 많이 먹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수님의 거짓말을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한 번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님이 따로 죽을 끓이는 것을 옥분이는 곧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지요. 수님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옥분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마님. 수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옥분이 새벽부터 어인일인가. 옥분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죽 끓이는 중이네. 자네가 만든 미음이 너무 묽어서 어머님 기력이 자꾸 떨어지셨어. 옥분이가 갑자기 죽 그릇을 빼앗았지요. 그리고는 그대로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죽이 새벽의 눈 위에 쏟아져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요. 옥분이 무슨 짓인가? 수님이 외쳤습니다. 옥분이는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님, 어머님은 제 시어머님이기도 해요. 제가 모시는 거예요. 마님이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옥분이 어머님은 본디 내 시어머님이시네. 자네가 첩으로 들어왔으니 어머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둘 모두의 도리네. 본처면 다예요? 본처가 어쩌고 첩이 어쩌고 이제 이 집에서 어머님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건 저예요. 마님은 그저 부엌대기일 뿐이라고요. 옥분이의 그 말에 수님은 가슴이 무너졌지요. 그때 명석이가 마루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옥분이 말 들으시오. 어머님은 옥분이가 모실 거요. 임자는 그저 부엌일이나 하시오. 명석이가 모처럼 임자라 불러주었지요. 하지만 그 임자는 10년 전 첫날 밤에 그 다정한 임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치고 멀리하는 임자였지요. 수님은 마당에 쏟아진 죽을 보며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눈 위에 쏟아진 죽이 김을 내며 식어가고 있었지요. 수님은 그 죽을 다시 그릇에 담으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마 시어머니께서 굶주리시는 것을 볼 수 없었지요. 손이 시려웠습니다. 차디찬 새벽 눈 위에서 죽을 한 숟갈 다시 담는 수님의 손가락이 새빨갛게 얼어붙었지요. 옥분이는 그 광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님, 그렇게 모은 죽을 어머님께 드시게 할 거예요. 흙이 잔뜩 묻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셔도 좋아요. 그리고는 발로 그 그릇을 한 번 더 차버렸지요. 쨍그랑. 그릇이 두 동강 나며 깨졌습니다. 수님은 그 깨진 그릇을 보며 수님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요.
마침 그때 시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수님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는 멀쩡한 왼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계셨지요. 그 손에 들린 것은 작고 깨진 거울 한 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눌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이 말씀하셨지요. 수님아, 이거 잘 봐두거라. 수님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헛것을 보시는 줄로만 알았지요. 네, 어머님. 잘 보겠습니다. 수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그 거울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요. 베개 밑에, 이불 속에, 옷 안에 늘 그 거울을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옥분이는 그 거울을 보며 비웃었지요. 저 노인네는 무슨 거울을 저렇게 끼고 사나. 보기 흉하게 깨진 거울을. 명석이도 거들었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오. 정신이 흐려져서 이상한 것에 집착하시는 거지. 두 사람은 그 거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꿈에도 몰랐지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3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수님이 장에 다녀온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수님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수님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유 없이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님은 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퍽, 퍽.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마침 안방에서 옥분이가 나오며 손을 털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수님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황급히 웃음을 지었지요. 아유, 마님 오셨어요? 장보기는 잘하셨어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시어머니의 왼쪽 뺨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요. 어머님, 어머님, 어찌 된 일이세요? 수님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눌한 입으로 겨우 말씀하셨지요. 넘어졌단다, 수님아. 거짓말인 것을 수님은 알았습니다. 거동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넘어지신단 말입니까? 그것도 누워 계신 침상에서. 수님이 안방으로 뛰어나가 옥분이에게 따져 물었지요. 옥분이, 어머님 뺨에 멍이 들었던데 어찌 된 일인가? 입가에도 피가 묻어 있고. 옥분이는 시침을 떼고 말했습니다. 아유, 마님도. 어머님이 자꾸 도장을 안 내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흔들었는데 그게 잘못 부딪힌 거예요. 수님의 머리가 띵해졌지요. 도장, 무슨 도장이요? 옥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지요. 마침 마루로 들어오던 명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님이, 옥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지 않소. 그리고 임자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이시오? 우리 일. 수님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지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일이라뇨. 어머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님이세요. 이 사람아, 그만하시오. 어머님은 내 어머님이오. 임자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오. 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두고 어머님은 내 어머님이라 하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폭행을 당하셨는데 참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건 자식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수님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밤새 우셨지요. 시어머니는 수님의 손을 잡고 어눌한 목소리로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님아, 잘 봐두거라, 잘 봐. 그러고는 베개 밑에서 그 거울을 꺼내 수님에게 보여주셨지요. 거울 속에는 수님의 눈물 젖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뿐이었지요.
수님은 시어머니가 노환으로 정신이 흐려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거울 안에서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분옥이 잠든 깊은 밤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비록 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오른손은 멀쩡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베개 밑의 거울을 꺼내 그 뒷면을 살며시 열었지요. 거울 뒷면 안에는 작게 접힌 한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오른손으로 한지를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지요. 2월 여엿새 옥분이가 내 뺨을 때렸다. 왼쪽 뺨. 도장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따귀를 3번 때렸다. 입가에서 피가 났다. 박씨 부인은 그렇게 옥분이의 만행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글을 다 적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셨지요. 박씨 부인의 입에서 조용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수님아, 내가 너에게 이 거울을 줄 때까지만 조금만 더 견디거라. 그리고 그날이 오거든 이 거울을 들고 반드시 도망쳐야 한다. 이 집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야. 방 안에 호롱불이 흔들렸지요. 박씨 부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한지 위에 또르르 떨어졌지요. 박씨 부인은 그 눈물 자국까지도 거울 뒷면에 넣어 봉인하셨습니다. 훗날 수님이 그 한지를 펼쳤을 때 시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마른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었지요. 수님은 시어머니의 그 혼잣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밤 수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너무 지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로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뺨에 멍이 들었던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수님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수님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님, 도장 좀 내주세요. 빨리요. 어머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돼요. 도장만 좀. 수님은 빨래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수님이 안방으로 달려갔지요. 문을 열어보니 명석이와 옥분이가 시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시어머니의 멀쩡한 왼손을 붙잡고 흔들고 있었고 명석이는 도장과 종이를 들고 있었지요. 여보, 옥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분이는 흠칫 놀라며 시어머니의 손을 놓았지요. 명석이는 황급히 종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수님이 들어오지 마시오. 어머님 일이오. 무슨 일인데요? 도장은 또 무엇이고요? 수님이 다가가자 명석이가 막아섰지요. 수님이 들어오지 말라 했소. 비키세요. 어머님이 위급하실 수도 있어요. 수님은 명석이를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입에서는 가쁜 숨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님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시어머니의 왼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명석이가 들고 있던 그 종이를 거부하시느라 온 힘을 쥐어짜고 계셨지요. 수님이 명석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그 종이 뭐예요? 내놓으세요. 명석이는 종이를 끝내 숨겼지요. 임자가 알바 아니요. 어머님 일이라면서 왜 제가 알바가 아니에요? 옥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마님, 우리 부부 일에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재산을 넘기시는 일이에요. 마님은 한 발 빠지세요. 재산, 어머님 살아 계신데 무슨 재산을 미리 넘긴단 말이오. 명석이가 차갑게 말했지요.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오.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오. 수님의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니. 친자식이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손을 흔들며 도장을 빼앗으려 하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라니요. 수님은 명석이와 옥분이를 안방에 들이고 하지만 명석이는 그 종이를 옥분이에게 던졌습니다. 옥분이는 종이를 받자마자 그대로 안방을 뛰쳐나갔지요. 옥분이 거기 서요. 수님이 뒤따라 나갔지만 옥분이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였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시어머니의 방으로 다시 돌아온 수님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 며느리가 못나서 어머님을 못 지켜드려요. 시어머니는 수님의 손을 꼭 쥐고는 어눌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지요. 수님아, 괜찮다. 이 어미는 도장 안 찍었다. 네, 어머니. 내 도장이 찍히지 않은 종이는 아무 소용없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지요. 수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정신이 또렷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도장을 내주지 않으실 작정이라는 것을. 도장 강탈이 실패한 며칠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에서 옥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보,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쉴수님이 들으면 어쩌려고. 어머님 패물함이 너무 작아요. 더 있을 거예요. 더 찾아보세요. 수님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지요.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은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 쪽으로 다가갔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명석이가 시어머니의 장롱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옆에서 명석이가 꺼낸 폐물들을 자기 치마폭에 담고 있었지요. 금가락지 2개, 은비녀 1쌍, 옥폐물 하나, 그리고 시집 올 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주신 산호 놀이개까지. 수님은 입을 막았습니다. 저 산호 놀이개는 시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것이었지요. 시아버지의 유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님은 더 참지 못하고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옥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명석이와 옥분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옥분이의 치마폭에 담긴 폐물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수님이 그 폐물들을 보며 외쳤지요. 이건 어머님 폐물이잖아요. 어머님이 살아 계신데 폐물을 왜 빼가요? 옥분이가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마님,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언제 주셨다 그러시오. 어머님은 말씀도 못 하시는데. 명석이가 수님의 손목을 잡았지요. 수님이 조용히 하시오. 동네에 들리겠소. 여보, 어머님 손에 닿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살아 계세요. 명석이가 수님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수님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지요. 악! 수님이 한 번만 더 끼어들면 임자도 어찌 될 줄 모르오. 명석이의 그 한마디에 수님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찌 될 줄 모른다는 말을 하다니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10년을 기다린 그 사람인가? 수님은 손목을 부여잡고 부엌으로 물러났지요. 그날 밤 수님은 시어머니의 장롱을 몰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폐물은 거의 다 사라져 있었지요. 산호 놀이개도 금가락지도 옥폐물도 모두 옥분이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수님이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어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수님아, 괜찮다. 어머님, 어찌 괜찮으세요? 산호 놀이개까지. 진짜 폐물은 다른 데 있다. 수님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요. 시어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비된 입가가 비뚤어진 그 미소가 수님에게는 너무도 슬프게 보였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자식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옥분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를 굶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반찬을 줄이더니 이제는 미음의 양까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이에요. 음식 아껴야지요. 옥분이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지요. 수님이 따로 죽을 끓이려 하면 옥분이는 부엌으로 쫓아와 죽을 엎어버렸습니다. 벌써 5번째였지요. 수님은 결국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밤이 깊으면 자신이 먹어야 할 저녁밥을 몰래 시어머니께 가져가 떠먹여 드렸지요. 자기는 그저 물 한 모금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님이 빨래터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너무 굶주리고 너무 지쳐서 그만 정신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깜짝 놀라 수님을 부축했지요. 수님이 정신 좀 차리게. 이 사람이 또 굶고 있었구먼. 세상에 며느리가 굶주리며 시어머니를 살리고 있다니. 수님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지요. 마을 안악들은 수님에게 자기들이 싸온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걸 좀 자시게. 자네가 죽으면 어머님은 누가 모시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아 보자기에 싸서 시어머니께 가져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며 말했지요. 저런 며느리는 정말 처음 보네. 천하의 효부일세, 천하의 효부야. 하지만 수님은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의 입에 그 음식을 떠 넣어드릴 뿐이었습니다. 수님은 마지막 희망으로 읍내에 사는 둘째 아들 명환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께 조반을 차려드리고 빨래도 다 해놓고 점심 미음까지 미리 끓여놓은 후에야 길을 나섰습니다. 읍내까지는 걸어서 2시간이 걸렸지요. 수님은 그 길을 한 걸음 무겁게 걸었습니다. 명환이의 잡화점에 도착하자 명환이는 카운터 뒤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수님을 본 명환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어인 일로. 도련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환이는 마지못해 수님을 안채로 안내했지요. 안채에는 명환이의 처가 있었습니다. 명환이의 처는 수님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쌀쌀맞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수님은 명환이 앞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이 위중하십니다. 위중하시다니요. 며칠 전에 형님이 다녀가셨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서방님이 위중하시다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요. 수님은 깊게 한숨을 쉬고는 차근차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지요. 옥분이가 시어머니를 굶기고 있다는 것, 명석이가 시어머니의 도장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시어머니의 폐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의 뺨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것까지. 명환이는 한참을 침묵하며 듣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지요. 형수님, 네, 도련님.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저도 살기 바쁩니다. 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도련님, 어머님이세요. 도련님의 친어머님이시라고요. 명환이는 슬며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님 댁 일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형님이 큰아들이고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저는 분가한 차남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굶주리고 계세요. 매를 맞기까지 하시고요. 명환이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요. 하지만 곧 그 굳음을 풀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이 큰형님 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끼어들어 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냥 형수님이 잘 보살펴 주세요.
수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친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한 명은 어머니를 굶기고 한 명은 외면합니다. 도리란 무엇입니까? 효란 무엇입니까? 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명환이의 집을 나섰지요.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수님은 눈길 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지요. 어머님, 어머님, 이 며느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수님이 명환이의 집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마을 의원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님이 깜짝 놀라 마을로 달려가 보니 정말 의원의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세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술도 잘 못 드시던 분이 어찌 갑자기 머리를 다치셨다네.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지셨다나 봐. 수님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며칠 전 의원에게 시어머니의 영양 상태에 대해 의논했던 그 분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시어머니를 굶긴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요. 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님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유, 안타깝네요. 좋은 분이셨는데. 옥분이였습니다. 수님이 돌아보자 옥분이는 곱게 웃고 있었지요. 마님도 의원 어른 알고 계셨지요? 어머님 약을 처방해 주시던 분 아니에요. 알지. 이제 의원도 없으니 어머님 약은 어찌해야 할까요? 수님은 옥분이의 그 미소가 너무도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설마 옥분이가. 수님은 그 의심을 참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요. 증거도 없는 일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님은 시어머니께 의원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왼손으로 수님의 손을 꼭 쥐고는 말씀하셨지요. 수님아, 더는 의원에게 가지 마라. 어머님, 마을 사람들에게도 입 조심해라. 네, 어머니. 이 집안은 점점 더 무서워질 게다. 수님은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등골이 서늘했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또다시 거울을 꺼내 글을 적으셨습니다. 의원이 죽었다. 분명 옥분의 짓이다. 마을 사람들은 사고라 하지만 그날 옥분이 산으로 가는 의원을 따라가는 것을 막수에 영감이 보았다. 박씨 부인은 그 글을 적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요. 며칠 후 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또다시 둔탁한 소리가 들렸지요. 퍽, 퍽, 퍽. 3번이었습니다. 수님이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안방으로 달려갔지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옥분이, 무슨 짓이오? 수님이 달려들어 옥분이를 밀쳤습니다. 옥분이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지요. 마님, 어머님이 자꾸 말을 안 들으셨어. 말을 안 들으시면 어머님을 때려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수님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빗자루로 맞은 상처였습니다. 수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때 명석이가 마루로 나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분옥이, 이 일은 우리 부부 일이오. 임자는 그저 부엌 일이나 하시오. 여보, 어머님이 피를 흘리고 계세요. 별것 아니오. 그저 가벼운 상처일 뿐이오. 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수님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시어머니를 살리려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 수님은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청주목 관하러 가서 사또께
이 모든 일을 고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짐을 다 꾸리고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님의 손을 꼭 잡으셨지요. 그리고는 평소와는 다른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가지 마라. 어머님, 가야 해요. 사또께 가서. 가면 너도 죽는다. 수님은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굳어버렸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수님의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의원이 어찌 죽었느냐? 그건 내가 사또께 가는 길에 너도 죽을 게다. 수님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조금만 더 견디거라. 어머님, 이 어미가 다 준비해 두었다.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그저 빙긋 웃으셨지요. 마비된 입가가 비뚤어진 그 미소가 수님에게는 알 수 없는 기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맡에는 그 깨진 거울이 놓여 있었지요. 호롱불에 비친 거울이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이 반짝였습니다. 수님은 그 거울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 거울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어머님은 무엇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일까요? 수님은 짐을 풀고 시어머니 곁에 자리를 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밤을 지샜지요. 그 밤이 어머님과 수님의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님이 시어머니 곁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지요. 시어머니의 호흡이 이상하게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였지요. 수님은 황급히 호롱불을 켜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지요. 어머님. 수님이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지요. 그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흐릿하던 정신이 모두 돌아온 듯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마치 죽기 전의 마지막 정신력을 모두 끌어모으신 것처럼. 시어머니는 어눌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가까이 오너라. 네, 어머님. 수님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시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아, 시간이 없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더 오래 사셔야 해요. 내 말 들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묻어 있었지요. 오늘 명석이와 옥분이를 그리고 명환이까지 불러다오. 어머님, 동네 어른들도 윤진사 어른도 모셔라. 어머님, 안 돼요. 수님아, 이 어미가 가야 한다. 가야 너를 살릴 수 있다. 수님은 그 말씀에 가슴이 무너졌지요.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는 수님의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수님아, 잘 들어라. 이것이 마지막이다. 네, 어머님. 내가 오늘 유언을 할 게다. 그 유언이 어떻든 너는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어머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든 무엇을 안 주든 너는 그저 받아라. 수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울을 주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 거울 뒷면은 절대로 명석이나 옥분이 앞에서 열지 마라. 네, 어머니. 행랑채로 쫓겨나거든 그날 밤 혼자서 거울 뒷면을 열어보거라. 행랑채요? 어머님, 제가 왜 행랑채로? 가게 될 게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있었지요.
마치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신 듯한 그 확신이 수님에게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거울 뒷면을 열거라. 알겠느냐?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지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오. 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을 나섰습니다. 명석이와 옥분이를 깨우고 막수의 영감에게 명환이를 부르도록 했지요. 동네 어른들과 윤진사 어른께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안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지요. 명석이와 옥분이, 명환이와 그의 처, 동네 어른들 5명, 그리고 향교 훈장이신 윤진사 어른. 옥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베개에 기대어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 유언을 듣거라. 방 안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지요. 옥분이는 차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논스무 맞이기와 기와집 그리고 안방의 패물함은 큰아들 명석이에게 준다. 옥분이의 입에서 가볍게 새어나오는 한숨이 들렸지요. 읍내 잡화점 걸리는 둘째 아들 명환이에게 준다. 명환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수님에게 향했지요. 박씨 부인은 천천히 베개 밑에서 그 깨진 거울을 꺼내셨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거울의 깨진 면이 차갑게 빛났지요. 박씨 부인은 그 거울을 수님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내 손 잡지 마라. 고운 손 다 망가진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지요. 징글징글한 이년아, 왜 미련하게 그러고 살았냐? 수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평생 뼈 빠지게 수고한 대가가 고작 저 낡아 빠진 거울 한 짝뿐이라니. 내 상여 나가거든 저것만 품에 꼭 안고 이 집을 당장 도망치거라. 억울하다 울지도 말고 이 시어미 원망도 하지 마라. 이 집구석에서 내 몫은 오직 저 거울뿐이니라. 수님은 거울을 받아 쥐고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요. 30해 시집살이, 10해의 병수발, 그 모든 세월이 깨진 거울 한 짝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어이없어 했지요. 아이고, 박씨 부인 이게 너무하신 것 아니요? 수님이가 얼마나 효성스럽게 모셨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윤진사 어른께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저 수님의 손을 한번 꼭 쥐고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수님이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박씨 부인이 돌아가시자 옥분이의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지요. 명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슬며시 마주잡았지요. 동네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시신 앞에서 저런 표정이라니. 못 봐주겠네. 못 봐주겠어. 명환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그제야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윤진사 어른께서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지요. 박씨 부인의 명복을 비내. 좋은 분이셨소. 정말 좋은 분이셨어. 수님은 시어머니의 시신 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품에는 그 깨진 거울이 안겨 있었지요. 사무제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수님의 짐을 마당으로 던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니 마님이 안방을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짐 싸서 행랑채로 가세요. 옥분이,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이 집 큰며느리요. 큰며느리면 뭐예요? 어머님도 마님에게는 거울 한 짝밖에 안 주셨잖아요. 수님의 가슴이 무너졌지요. 명석이가 마루로 나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오. 어머님이 그렇게 유언하지 않으셨소. 임자는 그냥 거울 한 짝 가지고 행랑채로 가시오. 여보가 그래도 내 남편이지 않수. 영석이는 고개를 돌렸지요. 주님이 솔직히 말함스. 나는 오래전부터 옥분이의 사람이었소. 임자와는 명목상 부부일 뿐이었어. 그러니 이제 그만 정리합세. 주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해를 이 집안에 바쳤건만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행랑채 신세였지요. 주님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가지,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함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주신 깨진 거울. 옥분이가 짐을 싸는 수님을 보며 비웃었지요. 마님, 옷 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것도 이 집안 돈으로 산 거잖아요. 입고 계신 옷만 가지고 가세요. 옥분이,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심하긴 뭐가 심해요. 마님은 이미 거울 한 짝만 받기로 한 거잖아요. 주님은 결국 옷을 두고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깨진 거울만 가지고 행랑채로 옮겼지요. 행랑채로 옮겨가는 그 짧은 길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수님이 정말 불쌍해 어쩌나. 양반집 큰며느리가 행랑채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옥분이 전현이 못된 짓을 하는 거지. 박씨 부인은 절대 저럴 분이 아니야. 그러게. 박씨 부인이 노망이 드신 게 분명해. 안 그러면 어찌 저런 유언을. 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행랑채로 들어갔지요. 차디찬 바닥, 갈라진 벽, 외풍이 들이치는 문틈. 행랑채는 막수의 영감이 평소 쓰던 곳이었습니다. 막수의 영감이 며칠 전부터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니 그곳이 비어 있었지요. 행랑채 한 구석에는 낡은 지피불 한 채, 다 깨진 호롱불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님은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거울을 꺼냈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그 깨진 거울은 흐릿하게 빛났지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행랑채로 쫓겨나거든 그날 밤 혼자서 그 거울 뒷면을 열어보거라.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었지요. 그날 밤은 수님의 평생을 바꿀 밤이었습니다. 수님은 거울의 앞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의 앞면은 깨지고 흐릿했지요. 자신의 얼굴조차 제대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거울을 뒤집어 보았지요. 뒷면을 보니 나무로 된 판자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그 판자 위에는 오칠이 되어 있어 언뜻 보면 그저 거울의 뒷판처럼 보였지요. 수님은 손톱으로 그 판자를 살며시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았지요. 수님은 부엌으로 갈까 했지만 부엌은 이제 자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행랑채 안을 둘러보던 수님은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작은 칼을 발견했지요. 막수의 영감이 쓰던 낡은 주머니 칼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칼로 거울 판자의 가장자리를 살살 긁었지요. 그러다 손가락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아! 핏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수님은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핏방울이 거울 뒷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르르.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피가 판자 틈으로 스며들자 판자가 살짝 들떴습니다. 수님은 깜짝 놀라 거울을 다시 보았지요. 판자의 한쪽 모서리에 미세한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판자를 마저 들어 올렸지요. 판자가 천천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을 본 순간 수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거울 뒷면 안에는 작게 접힌 한지 5장, 빨갛게 인주가 찍힌 토지문서 3장, 금가락지 2개, 은비녀 1쌍,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 1장.
주님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호롱불을 가까이 당기고 가장 먼저 편지를 펼쳤지요. 편지의 종이는 시어머니께서 평소 쓰시던 한지였습니다. 그 위에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지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주님아, 내 딸 같은 수님아. 주님은 그 자리에 무너져 편지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한참을 울고 나서야 주님은 편지를 마저 펼쳤지요. 수님아, 내 딸 같은 수님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행랑채로 쫓겨난 뒤일 게다. 미안하다. 이 어미가 너에게 그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수님아, 내가 만약 임종 자리에서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명석이와 옥분이는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 수님의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지요. 의원이 어찌 죽었는지 아느냐? 옥분이가 죽인 것이다. 의원이 너에게 어머니의 영양 상태를 말한 그날, 옥분이가 의원의 뒤를 따라갔단다. 막수의 영감이 그 모습을 보았지. 그래서 막수의 영감도 사라진 것이다. 옥분이가 그 입을 막은 것이지. 수님은 그 대목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막수의 영감까지. 그래서 이 어미가 한 가지 꾀를 내었다. 너에게는 거울 한 짝만 남기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 이 거울 속에는 이 어미가 10년간 모은 모든 것이 들어있다. 수님은 거울 뒤에서 쏟아진 것들을 다시 보았지요. 토지 문서 3장, 금가락지, 은비녀, 그리고 한지 5장. 토지 문서는 모두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내 친정에서 받은 땅이지. 시집을 때 가져왔지만 시댁에 넘기지 않고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제 너에게 준다. 논 5 마지기, 밭 3 마지기, 산 1 자락. 합해서 가치가 150냥은 될 게다. 그리고 금가락지와 은비녀는 내가 친정에서 받은 진짜 폐물이다. 옥분이가 가져간 것은 가짜였다. 진짜는 모두 여기 들어있다. 수님은 그 대목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지요.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옥분이가 폐물을 가져가도 괜찮다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님아, 한지 5장은 이 어미가 10년간 적은 기록장이다. 명석이와 옥분이가 나에게 한 짓을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적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이 거울이 다 보았다, 수님아. 명석이와 옥분이가 어미에게 한 짓을 이 거울이 다 보았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한지 5장을 펼쳤지요. 그 안에는 10년의 만행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분옥은 한지를 펼쳐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지요. 정월 보름. 옥분이가 내 밥을 줄였다. 콩나물국 한 그릇과 보리밥 반 공기. 2월 초사흘. 명석이가 도장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2월 열엿새. 옥분이가 내 뺨을 때렸다. 왼쪽 뺨. 도장 내놓으라며 따귀를 3번. 입가에서 피가 났다. 수님은 그 대목에서 통곡했지요. 어머님, 어머니. 기록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의 모든 학대가, 모든 모욕이, 모든 만행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분옥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의 끝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적혀 있었지요. 수님아, 이제 내 차례다. 이 거울을 들고 윤진사 어른께 가거라. 어른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어른과 함께 청주목 사토께 고하거라. 명석이와 옥분이를 강상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이 어미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게다. 그리고 수님아, 한 가지만 더 일러둔다. 명석이가 받은 논 20 마지기와
기와집은 사실 모두 빚이 잡힌 땅이다. 명석이가 한양에서 짓노른 빚을 내가 갚아주느라 모두 저당 잡혀 있다. 빚쟁이들이 곧 찾아올 것이다. 1년 안에 모두 빚으로 넘어갈 게다. 명석이는 그것을 모른다. 그저 자기가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빚더미일 뿐이다. 이 어미가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짠 그물이다. 수님은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고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지요. 이 거울이 다 보았다. 수님아, 이제 내 차례다. 수님의 머릿속에 10년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옥분이를 가까이 하시던 모습. 시어머니가 수님에게 거리를 두시던 모습. 시어머니가 폐물을 빼앗기시면서도 괜찮다 하시던 모습. 시어머니가 거울을 늘 품에 안고 계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징글징글한 이년아라고 하시던 그 모습까지. 모두가 시어머니의 깊은 계산이었습니다. 수님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지요. 수님은 거울을 품에 안고 행랑채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이 며느리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어머님을 평생 잘못 알았어요. 호롱불이 흔들렸지요. 수님의 통곡 소리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수님은 거울과 편지 그리고 토지문서를 모두 보자기에 곱게 쌌지요. 그리고 행랑채를 나섰습니다. 향교의 윤진사 어른 댁으로 한 걸음 무겁게 걸어갔지요. 수님의 등 뒤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한이 이제 풀리려 하고 있었지요. 수님은 동이 트기도 전에 행랑채를 나섰지요. 수님은 동이 트기도 전에 행랑채를 나섰지요. 거울과 편지, 토지문서, 그리고 폐물까지 모두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오히려 차분했지요. 30해 시집살이의 모든 한이 이제 비로소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향교였지요. 향교의 훈장이신 윤진사 어른은 박씨 부인과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 어른과 함께 글공부를 하셨던 분이지요. 수님이 향교에 도착하자 윤진사 어른은 마침 새벽 글공부를 마치고 마당을 거니시던 중이었습니다. 수님을 본 윤진사 어른은 깜짝 놀라셨지요. 수님이 아니냐? 이른 새벽에 어인일이냐? 수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수님아, 일단 들어와 앉아라. 그렇게 무릎 꿇지 말고. 윤진사 어른은 수님을 사랑채로 모셨지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고는 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수님은 보자기를 풀어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와 기록장, 토지문서를 모두 윤진사 어른 앞에 펼쳐놓았지요. 윤진사 어른은 한 장 한 장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시던 어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기록장의 마지막 장을 다 읽으셨을 때 어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박씨 부인이 직접 쓰신 것이냐? 네, 어르신. 어머님의 친필입니다. 윤진사 어른은 한참을 침묵하셨지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10년 전 일이다. 10년 전이요? 그래. 박씨 부인이 쓰러지시기 며칠 전이었지. 부인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셨더구나.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른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래. 그날 부인이 들고 오신 것이 바로 그 깨진 거울 한 짝이었다. 수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윤진사 어른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부인이 그 거울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거울은
내가 평생을 모아 만든 것이요. 내 친정에서 받은 폐물과 토지 문서를 모두 이 안에 숨겨두었소. 그리 말씀하셨다. 어머님께서 10년 전부터. 순임아, 박씨 부인은 그때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 자기 몸이 곧 쓰러질 것을 아셨고 명석이 부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셨던 게야. 순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그래서 부인이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 내가 죽거든 순임이가 그 거울을 들고 자네를 찾아올 게다. 그 거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을 게야. 그때 순임이를 도와다오. 그리 말씀하셨지. 어머님, 부인이 그러시더구나. 나는 순임이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네. 친자식들은 이미 어미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 내가 쓰러지면 순임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될 게야.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이네. 그렇게 말씀하셨다. 순임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지요. 시어머니께서는 10년 전부터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쓰러지시기 전부터 이미 분옥의 미래를 모두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어머님. 순임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지요. 시어머니께서 옥분이가 들어왔을 때부터 보이셨던 그 알 수 없는 눈빛이, 옥분이에게 일부러 살갑게 대하시던 그 모습이, 순임에게 거리를 두시던 그 모든 순간이 모두 10년 전 그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의심한다는 것이 어미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든 의심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거울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던 것이지요. 윤진사 어른은 순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임아, 베이스 64. 박씨 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1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사신 어미의 마음을. 네, 어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니 순임아, 박씨 부인의 마지막 뜻을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순임은 눈물을 닦으며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어른. 가겠습니다. 관하로 가겠습니다. 윤진사 어른은 결연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행하마. 10년 전 박씨 부인과 한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그날 정오 순임과 윤진사 어른은 함께 청주목 관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결코 짧지 않았지요. 복명리에서 청주목까지는 걸어서 한 시진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임의 손에는 그 깨진 거울이 들려 있었지요. 거울이 손에 닿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순임과 윤진사 어른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순임이가 어른과 함께 어디 가시나? 행랑채로 쫓겨났다더니 무슨 일이 있나? 아무튼 분옥이 불쌍해서 어쩌나. 순임은 그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청주목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윤진사 어른은 사또를 뵙기를 청했습니다. 어른은 향교의 훈장이었으니 사또께서도 곧 만나주셨지요. 청주목 사또는 정사또라는 분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지요. 순임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임이라 하옵니다. 윤진사 어른이 곁에서 보탰지요. 사또. 이 여인은 복명리 김진사 댁의 큰 며느리이옵니다. 시어머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을 들고 왔습니다. 정사또는 의아한 얼굴로 순임을 보았지요. 유언이라. 어찌 유언을 사또에게 직접 가져오느냐? 순임은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필편지, 10년의 기록장, 토지문서를 모두 사또 앞에 펼쳐놓았지요. 정사또는
그 모든 증거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셨습니다. 기록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사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지요. 옥분이가 의원의 뒤를 따라갔다. 막수의 영감이 보았다. 다음 날 의원이 죽었다. 막수의 영감이 사라졌다. 옥분이의 짓이 분명하다. 이 두 줄을 보신 사또는 마침내 분노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박씨 부인의 친필이 분명한 것이냐? 네, 사또. 어머님의 친필이옵니다. 윤진사 어른이 보탰지요. 사또. 박씨 부인은 제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필은 제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씨 부인의 친필이 분명하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천하의 폐륜이 있나, 마을 의원까지 살해하다니. 사또는 즉시 명을 내리셨지요. 즉시 복명리로 가서 김명석과 그 처 옥분을 잡아들여라. 폐물도 모두 압수하고 집안의 장부도 모두 가져와라. 관아의 포졸들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수님은 그 모든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한이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석이와 옥분이는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 끌려온 두 사람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명석이가 외쳤습니다. 사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옥분이는 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억울합니다. 우리는 시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마침 마당 한쪽에는 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수님을 보고는 갑자기 발악하기 시작했지요. 마님이 우리를 모함하셨지요. 우리가 어머님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수님은 그저 차분히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사또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있다. 박씨 부인이 10년간 너희들의 만행을 모두 기록해 두었느니라. 옥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기록이라니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사또가 분옥에게 손짓하셨습니다. 분옥은 보자기를 풀고 시어머니의 기록장을 꺼냈지요. 사또가 그 기록장을 한 장 한 장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정월 보름. 옥분이가 내 밥을 줄였다. 옥분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2월 여엿새. 옥분이가 내 뺨을 때렸다. 왼쪽 뺨. 도장 내놓으라며 따귀를 3번. 입가에서 피가 났다. 5월 단오. 명석이가 나를 발로 밀쳤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 명석이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건 거짓입니다. 어머님이 노망이 드셔서 헛것을 보신 겁니다. 사또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놈! 박씨 부인의 친필이 명백한데 무어라 둘러대느냐? 사또는 다음 장을 펼치셨지요. 7월 7석. 옥분이가 의원의 뒤를 따라갔다. 막수의 영감이 보았다. 다음 날 의원이 죽었다. 옥분이의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사또가 다시 호통을 치셨지요. 옥분, 의원이 어찌 죽었느냐. 박씨 부인이 다 보셨다 하지 않느냐. 그때 갑자기 옥분이가 명석이를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사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두 명석이가 시켜서 한 짓입니다. 명석이가 펄쩍 뛰며 옥분이를 쳐다보았지요. 옥분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었는데. 명석이가 자꾸 군기라고 도장 받아내라고 시켰어요. 의원도 명석이가 시켜서 죽인 거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명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년. 내가 매일 어머님 미음에 침을 뱉지 않았느냐. 내가 어머님 뺨을 때리지 않았느냐. 막수의 영감도 내가 죽였지 않느냐.
옥분이도 지지 않고 외쳤지요. 노름빚을 진 게 누군데? 한양에서 10년 동안 어머님 폐물을 빼다 노름판에 갖다 바친 게 누군데? 다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2년 닥쳐라. 두 사람이 관아 마당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죄를 미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어느새 관아 마당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세상에 부부가 저렇게 서로 죽이려 드네. 아기는 결국 저렇게 끝나는 거지. 박 씨 부인이 모두 보고 계실 게야. 사또는 차갑게 웃으셨지요. 보거라. 부모를 학대한 자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옥은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었지요. 윤진사 어른과 함께 짜낸 꾀였습니다. 분옥이 사또께 청했지요. 수님이 사또께 청했지요.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십시오. 시어머님께서 큰서방님께 주신 논 20마지기와 기와집의 문서를 펼쳐 보아 주십시오. 사또가 명을 내리시자 명석이가 받은 유산 문서가 모두 펼쳐졌지요. 수님은 그 문서들을 살펴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또. 이 문서들은 모두 저당이 잡혀 있는 땅입니다. 큰서방님이 한양에서 진 노름빚 때문에 어머님께서 갚아주시느라 모두 빚으로 묶여 있지요. 명석이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분옥이 또 한 장의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어머님께서 친히 적으신 채무 장부입니다. 한양 화륙의 빚, 노름빚, 술값 모두 합해 150냥. 어머님께서 이 빚을 갚기 위해 논 20마지기와 기와집을 모두 저당 잡으셨습니다. 명석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150냥. 그게 다 어머님이 갚으신 거였단 말이오? 옥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더미만 받은 것이지요. 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차분함이 더 무서웠지요. 명석이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굶기고 때리고 모욕한 그 10년의 끝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지요. 옥분이가 명석이를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우리 정말 망했어요. 명석이는 옥분이를 거칠게 밀쳐냈지요. 이년아, 내가 어머님 미음의 침만 뱉지 않았어도, 내가 어머님 뺨만 때리지 않았어도, 의원만 죽이지 않았어도, 뭐예요? 다 당신이 시킨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관아 마당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엉겼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영혼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계신 듯 했지요. 수님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또가 무겁게 판결을 내리셨지요. 김명석. 너는 강상의 죄, 부모를 학대한 죄, 그리고 살인, 교사의 죄로 곤장 100대와 유배 종신을 명하노라. 저 옥분 또한 같은 죄, 그리고 마을 의원 살해의 죄로 사형에 처한다. 옥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사형이라니요! 가사는 모두 몰수하여 빚을 갚는 데 쓰리라. 사또의 판결은 단호하셨지요. 수님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시어머니께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한이 풀리셨지요. 이제 편히 잠드세요. 명석이가 곤장을 맞고 유배지로 끌려가고 옥분이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날. 읍내에서 잡화점을 하던 둘째 아들 명환이가 헐레벌떡 관아로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뒤늦게 들은 것이었지요. 명환이는 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수님은 명환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명환이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형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수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지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도련님께 자파점 권리를 주신 것은 도련님을 친자식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지요. 어머님은 도련님이 자기 살기 바빠 외면한 것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도련님이 친아들이기에 자파점을 남기셨지요. 명환이는 머리를 땅에 박고 흐느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머님 명전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수님은 한참을 명환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명환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이 남기신 자파점은 도련님 것이니 잘 운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형수님. 앞으로 마을에 가난하고 늙고 병든 이들이 도련님 가게에 오거든 외상이라도 좋으니 약과 식량을 내어주세요. 그것이 어머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환이는 그 자리에서 거듭 약속했지요. 네, 형수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명환이의 자파점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병든 노인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곤줄인 아이들에게는 쌀 한 줌이라도 내어주었지요. 영환이는 평생 어머니의 영전에 매일 새벽 향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외면이 어머니의 고통을 키웠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았지요. 명석이와 옥분이가 처벌받은 뒤 수님은 비로소 시어머니가 남기신 땅에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논 5마지기, 밭 3마지기, 산 한 자락.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짜 폐물까지. 마을 사람들이 수님에게 와서 축하했지요. 수님아, 정말 잘 됐다. 이제야 자네 인생이 풀리는구먼. 박씨 부인이 정말 사람을 잘 보셨어. 수님이가 효부 중의 효부야. 이제는 편히 사시게 수님아. 하지만 수님은 그저 묵묵히 일했지요. 수님은 그 모든 땅을 거두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선물이지만 나 혼자 누릴 것은 아니다. 수님은 산자락의 절반을 떼어 마을 어귀에 작은 의막을 세웠지요. 의막의 이름은 효심다. 마음의 효도라는 뜻이지요. 그곳에서는 늙고 병든 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도 머물 수 있었지요. 굶주린 아이들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님은 매일 효심당에 나가 직접 노인들의 밥을 차리고 약을 다렸지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가마솥에 죽을 끓이고 약초를 다리고 노인들의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 해드렸던 그대로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수님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수님이 정말 사람이 됐네. 받은 것이 있어도 혼자 누리지 않으니 박씨 부인이 사람을 잘 보셨지. 진짜 효부는 수님이었어.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또 있을꼬. 수님은 가끔 효심당의 마루에 앉아 그 깨진 거울을 꺼내 들여다보았지요. 거울 속에는 어느덧 늙은 수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었지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수님은 거울에 대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 이 며느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거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시어머니가 그 거울 안에서 빙긋 웃고 계신 것을 느꼈지요. 마비된 입가가 비뚤어진 그 슬프고도 따뜻한 미소를. 세월이 흘러 수님도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모두 하얗게 새고 손은 더 거칠어졌으며 등은 점점 굽어갔지요. 하지만 수님은 마지막까지 효심당의 노인들을 모셨습니다. 평생을 시어머니께 했던 그대로 마을의 늙은이들을 친정어머니처럼 모셨지요. 수님이 임종을 맞이하던 그날, 수님은 효심당을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기부하고 자신의 모든 땅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깨진 거울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으셨지요. 수님의 무덤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무덤 곁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두 무덤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무덤이라 부르며 명절마다 향을 올렸지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사람의 진심은 거울처럼 언젠가 그대로 비춰진다. 박씨 부인의 진심이 수님에게 비춰졌고 수님의 진심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며 명석이와 옥분이의 죄악 또한 그 거울이 모두 비추어냈지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헌신을 외면하고 짓밟고 모욕한다면 언젠가 그 모든 것이 거울처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모님 곁에서, 배우자 곁에서, 자식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분의 손을 한번 더 잡아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작은 거울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수님이 같은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수님이 같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마음에 떠오르신 그 이야기를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잔한 옛 이야기를 또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두시지요.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